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덥고 계속해서 전력 수급 상황도 비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오늘도 참 날씨가 덥고 어제에 비해 가지고 전력 수는 더 많아질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희 원자력 학회에서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야지만이 탄소 중립을 또 달성하고 국민 경제에 부담도 없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 전기 좀 쓰고 좀 우리가 생산성도 높이고 좀 편안하게 갈 수 없을까? 이런 관점에서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의 방향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달성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놓고서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학회 학회장님이신 하재주 학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나와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기관에 계신 분들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매일경제의 백상경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매일신문의 성민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 전기신문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전기니까요. 전기신문의 유희덕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이지훈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노동석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고요.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제 곧 이제 학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듣고 그다음에 두 분의 발제 거기에 의해 가지고 토론을 갖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는 그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재주 원자력 학회장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여기 오신 분들은 잠시 비디오를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재주 학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데 날씨까지 폭염이라 참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 소식이 단비처럼 들려오는 것이 잠시라도 위안이 됩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상남도 단거리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특히 모든 스포츠의 기초 체력이 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수영과 육상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상혁과 황선우가 희망을 주어서 참으로 마음이 많이 기뻤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사정도 육상이나 수영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4차 산업뿐 아니라 식량 문제, 공기, 물 같은 환경 문제까지도 결국 에너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엄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연 1,300억 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탄소 중립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소명을 보존자원 중심의 에너지 빈국에서 기술 중심의 에너지 부국으로 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미션은 안정적인 공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성, 탄소 배출, 환경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탈원전으로 시작한 지금의 에너지 정책이 과연 이런 중요한 원칙에 충실한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4년이 지났습니다. 원자력 학회는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정책이 지속될 때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지 작년 말에 에너지 믹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보고서는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입니다. 탈원전, 탈석탄으로 과연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느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느냐,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에너지 특위 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노동석 박사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완벽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장점보다 단점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최적의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도 우리의 삶도 큰 부작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여도 방법이 없으면 공허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평평한 운동장에 펼쳐놓고 다 같이 퍼즐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올 여름에 전력 수급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는데 저는 이것이 서곡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 겸손하게 경청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토론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재주 학회장님, 좋은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부터 오늘 질의응답과 논의를 위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 그간 한 1년간 여기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해 오신 노동석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동석입니다. 오늘 그 에너지 믹스 특위가 그동안 검토해 왔던 거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슬라이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쭉 훑고 이게 오늘이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쭉 훑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슬라이드 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슬라이드 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슬라이드 쇼요. 그러죠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5년 차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비판과 문제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고합니다. 아직도 그대로 그 기조가 유지되어 있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들인데요. 2017년 6월 달에 탈핵 선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안, 로드맵 안까지 굉장히 많은 에너지 관련 계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 정책이 정치가 에너지를 장악해 버렸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에너지 정책은 태양광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안 한다 하는 것만 그 에너지 정책을 쭉 발표를 해왔습니다. 태양광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시나리오 안을 3개짜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2개만 놓고 검토를 했었는데 오늘 이 간담회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고 김빼기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른 전력 수급의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또 하나는 비용 계산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2가지는 사실 탄소 중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발표된 탄소중립위원회 안에 최종 에너지 수요가 이 그림에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보다 에너지 수요는 약간 감소하는 걸로 했어요. 지난번 초기 검토 안에서 약간 증가하는 걸로 되는데, 그러나 대동소이합니다. 이거는 뭐 에너지 수요는 불변이다라는 얘기고요.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한다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보이는 게 수소고요. 그 밑에가 이제 신재생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발전 부분에서 신재생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신재생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뭐 지난번엔 태양광 이런 게 자가용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는. 그러나 이거를 용량으로 계산하면 태양광 기준으로 한 19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는 수소도 이제 재생에너지 남는 잉여 정량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재생에너지밖에 없는 겁니다. 전력도 다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세상으로 가겠다 이런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자료에서 수소 수요량이 2천만 톤인데 이거의 75%를 해외에 의존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수소를 수출하겠다는 나라와 일체 뭐 협의나 그 나라가 수출을 하겠다는 의사타진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계획을 세워도 되는가 하는 거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전환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자력, 석탄, LNG 이렇게 1, 2, 3안이 있는데 이란의 1, 2, 3안 전부 다 원자력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고요. 석탄만 2050년까지 이란에서 좀 살아남아 있고 2안, 3안에서 석탄이 없어지고 LNG는 이란 2안에 살아있고 3안에 없어지는 게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엔 연료전지가 굉장히 이란 2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3안에서는 보시면 연료전지의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짜놓은 그 전환 부분의 에너지 믹스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건 킬로와트 아워 계획이지 킬로와트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킬로와트 계획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최대 전력이 얼마가 되고 예비력이 얼마니까 어떻게 공급 계획을 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원별로 발전량을 어떻게 배분되는가 이런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킬로와트 아워와 킬로와트의 개념조차 좀 모호하지 않느냐 이 작성을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태양광 풍력이 450 내지 그러니까 450 태양광 풍력 50기가와트 정도의 용량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3안의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전력 수요는 지금의 한 2배 정도로 늘어나고 공급량을 계산하면 2050년까지 1250테라와트 아워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온실가스는 많이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계산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에 한 2군데 정도의 글을 썼는데 탄소 중립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의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기술이나 인프라까지도 모두 동원해도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다가 결론이고요. 유일하게 원자력을 탄소 중립의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독일과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그래도 원자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이걸 앞으로 탄소 중립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IEA가 금년 5월 달에 발표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 분석 결과인데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원자력이 현재 한 2배 정도로 커져야 된다. 그럼에도 전체 비중은 현재 10%에서 한 8% 정도밖에는 안 된다. 왜냐? 전력 수요가 여기도 2.5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가 큰 비중을 앞으로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이건 일본 건데요. 일본도 최근에 연초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비전력 에너지 부분 소비의 전력화로 전력 수요가 우리는 2배로 지금 나왔는데 30 내지 50% 증가하고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60% 이상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없다. 그래서 나머지 40%를 원자력과 화력, CCUS 이런 등등으로 해서 30 내지 40%를 감당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라도 오늘 관련된 그 기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이거는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현재 발전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전원별 탄소 저감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당해 보입니다. 태양광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CO2당 50불이고요. 육상풍력이 한 50불 정도 됩니다. 해상풍력은 374불입니다. 무려. 이거는 비현실적인 숫자죠. 이것들은 각 발전원의 직접 비용만을 이제 계산을 한 것인데 여기에 개통에 통합되는 비용이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과잉 발전 대응 비용 같은 걸 여기에 포함하게 되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요거는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안의 풍력발전소 8기가와트를 져가지고 탄소를 회피하겠다는 거는 얼마나 무리한 출발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자원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질문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던데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저희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원자력을 왜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를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선 로드 패턴을 분석을 했고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시간대별로 구분을 해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과잉 발전량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전원 구성과 발전량 구성, 그 다음 비용 계산 이런 단계로 에너지 믹스를 분석했습니다.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2050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가 50%냐 80%냐 그 다음에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느냐 신규 건설이 있느냐에 따라서 4가지 케이스를 했고요. 케이스 3 같은 경우는 석탄이 2050년까지 10기가와트 정도 있고 원전 6기 건설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4는 석탄이 없어지고 이 남은 용량만큼 원전으로 대체된다 했을 때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력 수요는 3차 애기분의 전력 수요가 2050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577. 발전량은 한 600테라와트아워. 그러니까 지금 탄소 중립위원회의 전력 수요 예측치의 절반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거에 한 2배 정도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최대 전력 만약 2배가 된다면 한 200기가와트 정도 되겠죠. 2억 킬로와트. 우리는 108기가와트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설비는 재생에너지 구성비에 따라서 그러니까 108기가와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비가 250기가와트 내지는 350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거는
재생에너지의 피크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하고 풍력 용량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80%일 때 저희는 이제 수소 발전을 고려 안 했기 때문에 150기가와트, 80기가와트로 이제 확대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 탄소중립위원회 안에서는 태양광이 450, 풍력이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풍력을 대폭 낮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이에 지적했던 것이 저는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전량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기들의 이용률을 적용을 했고, 이제 레지듀얼 수요는 가스 발전이 담당하는 걸로, 그래서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제에 따라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는 50% 내지는 8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자력은 역시 이제 신규 건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14% 내외. 그러니까 이번 탄소중립 안에 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건 수요가 2배로 늘어서 그런 거고요. 원자력을 좀 더 줘서 20 내지 30%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확대된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없다는 게 저희 지적이고 우리는 그거를 흉내라도 냈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들어오게 되면 전력 계통에 비동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즈가 안 된다 잘.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전력 주파수나 전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주파수나 전압은 전력의 질, 전력 퀄리티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이게 나빠지면 전력의 질이 나빠져서 뭐 자전기기의 수명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너무 나빠지면 이제 정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밑에 두 개 이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전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건 더 커브인데요. 이게 태양광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파란색이 전력 수요 곡선이고요. 이 주황색 선이 다른 나머지 발전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수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만큼은 태양광이 이제 잡아먹는다. 요즘 이제 한참 뭐 이 신문사 간에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게 하나는 태양광의 힘, 피크를 밀어냈다 이런 주장이고 하나는 도움 안 되는 태양광, 피크를 밀어냈다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움 안 되는 태양광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크는 이때 발생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피크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해가 일몰 시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이런 현상, 더 커브 현상은 더 심화된다. 캘리포니아가 이런 것 때문에 저녁 6시 반에 정전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력은 이 에너지 계획, 킬로와트 계획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킬로와트 계획이 중요하고 사실은 매 순간 변하는 전력 수요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 분석이, 계통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 있다. 왜냐? 공급 설비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최대 전력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걸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색이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80%일 텐데 실제 발전량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건 하루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뭐 계통이 연결되어 있으면 수출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아예 잘라버리거나 뭐 수소를 만들거나 이런 방법들을 쓰죠.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미 이런 게 발생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제주 풍력 같은 건 77회 커테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출력 차단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금년도 들어서는 봄에 신안 과저 태양광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출력 제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불과 한 10% 미만의 재생에너지 공급량 가지고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OECD에서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이게 오른쪽 아래 그림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75%일 때의 어떤 수급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역시 디맨드고요. 재생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잘 보시면 제로가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이 밑으로 이렇게 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잉 발전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한 아까 시나리오 4개를 일일이 다 시간대별로 물론 이제 분단위 분석이 더 중요하긴 한데 저희는 시간대별 분석만 했습니다. 그래서 과잉 발전이 발생하는 시간 수가 케이스 1, 2, 3, 4를 봤을 때 케이스 2 재생에너지 80%일 경우에 무려 1년 중에 한 4,000시간 정도, 3,870시간, 77시간 정도는 과잉 발전이 발생한다. 이러면 사실은 개통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잉 발전량도 태양광 풍력이 발전하는 발전량의 34%가 과잉 발전이 될 겁니다. 이거를 다 찾아낸다고 한다면 이 34%에 해당되는 이 과잉 발전량은 누군가 다른 발전기들이 발전을 해야만 수요가 공급될 수 있다. 되고요. 이런 비슷한 분석을 역시 OECD에서 했는데 보시면 이게 75%, 맨 밑에 빨간색 75%고요. 요 제로 위에 그 면적을 적분한 값이 리지듀얼 디맨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 케이스나 10%일 때는 전력 그 과잉 발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75% 정도 되면 거의 3,000시간 이상은 과잉 발전이 발생한다. 이런 저희랑 비슷한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용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전제를 쭉 썼고요. 태양광은 지금 한 140원 정도인데 2050년 60원까지 떨어진다. 나머지들도 이런 가정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139원에 건설된 태양광은 139원을 받아야 수지가 맞기 때문에 20년 동안 139원에 판다 하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값 어디 값이 태양광의 가중평균 값이 되겠죠. 나머지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예상이 되지만 구성비의 변화가 있고 비싼 게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 초기 비용대로 정산을 한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가중평균 발전 비용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누적으로 계산한 가중평균 발전 비용은 2050년에도 여전히 165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일반 발전기는 2019년 정산단가로 불변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잉발전 대응 방법으로 출력 제어, 배터리, 수소 생산을 고려했습니다. 요 각각의 비용은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과잉발전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주 적으면 6조, 많이 들면 38조 정도, 2050년 기준으로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코스트 분석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OECD 자료입니다. 여기 LCOE라고 하는 거는 직접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면 프로파일 코스트, 밸런싱 코스트, 그리드 코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의 개념은 여기 있습니다. 프로파일 비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업 설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밸런싱 비용은 아까 신재생이 재생에너지가 개통에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하는 비용입니다. 다른 발전기의 대기, 주파수 조정 이런 것들에 돈이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 다른 발전기들이 많이 대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더 커브 보셨는데 더 커브에서 이게 수요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다른 발전기들이 출력을 줄여야 되고
그 덕커브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다른 발전기들이 출력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건 또 굉장히 큰 비용 증가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그리드 비용 이건 누구나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건 개통 통합 재생에너지가 개통에 들어오게 되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그 단위당 금액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플렉시블 하이드, 플렉시블 하이드로라는 거는 저수식 수력 발전 또는 양수 발전 이런 것들이 많으면 비용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커넥션이 돼 있으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개통 연결이 안 돼 있고 플렉시블 수력이 그러니까 유연한 수력이 적으면 이렇게 비용이 올라간다는 의미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같이 개통이 고립돼 있거나 수력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개통 통합 비용이 앞으로 큰 비용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 발전 비용은 재생 비중에 따라서 2050년에 연간 50조 내지 100조 원. 그러니까 앞으로 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동안의 누적 비용으로 생각해 보면 750조 내지 1,500조 정도가 든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생긴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전적으로는 아닌데 어쨌든 750조 내지 1,500조의 비용이 든다. 2050년 한 해만 100조 원 정도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 단가는 현재 9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이 사오는 가격 90원 정도 되는데 킬로와트아워당 앞으로 한 22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 도시한 거고요. 전기요금은 적으면 50%, 많으면 123%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온실가스 배출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온실가스로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80%까지 늘려도. 물론 뭐 0까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탄소 제로는 불가능하다. 돈은 엄청 든다. 이제 케이스 2를 보시면 이게 재생에너지 80%고 탈원전을 지속하는 경우인데 보시면 딴 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비용이 톤당 CO2 톤당 400불 내지 500불 정도 듭니다. 이거는 비현실적인 숫자죠. OECD에서 그 IEA에서 그 넷제로 에미션 그 시나리오 분석에서 가장 최고값이 250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드는 거는 우리의 자연 조건이 좋지 않아서 태양광이나 풍력의 이용률이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15%밖에 안 되고 풍력은 25% 내지 30%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나오고 있어요. 한반도에 뭐 바람 양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원자력을 좀 집어넣으면 원자력을 발전 비중을 한 30% 정도로 잡으면 전체적으로 비용도 크게 많이 높아지지 않고요. 그러나 그래도 한 100조 정도 드네요. 발전 비용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50% 정도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 저감 비용도 한 250불 내외에서 할 수 가능하다. 그래도 돈 많이 든다. 왜냐? 이때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50% 하기 때문에. 네, 결론입니다. 하여튼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탄소 중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용도 막대하게 소요된다. 그 다음에 탄소 제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원자력 빼고는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봐서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다음 정부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동석 박사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화면 공유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을 지금 상당히 좀 초과를 했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정영훈 교수님 발표 시간을 좀 단축해가지고 가능하면 핵심 부분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화면 공유가 제대로 됐습니까? 제 화면은 안 나오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화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안 나옵니다. 한 번 더 화면 공유를 해주시죠. 네. 이제 화면 공유됐습니다. 예, 이제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 박사님께서 전력 공급이 이제 불안정한 거, 태양광 밤에 못 쓰니까요. 그리고 전기 요금이 뭐 100% 이상 인상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나라별로 뭐 위에는 폴란드,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일본, 그다음에 뭐 저기 미국 있고요, 뭐 독일 있고, 뭐 영국 있고 쭉 해서 밑에 제일 밑에 스웨덴, 노르웨이, 뭐 프랑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화석 연료가 되겠는데요. 이쪽 요 정도가요. 요 안쪽이 화석 연료인데 여기 이제 석탄이고요. 이제 뭐 가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쪽을 여하간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은 석탄, 가스 외에 그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쪽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나라별로 화석 연료가 거의 없는 요 나라들을 보시면은 이 노란색의 원자력이거나 이 색깔의 수력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태양광이 되는데 태양광으로 뭐 유의미한 양을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전망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고요. 유일하게 풍력으로는 덴마크가 이제 하나 있는데 한 절반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력 무탄소는 어찌됐건 원자력과 수력입니다. 그리고 이 석탄과 가스를 줄이려면 원자력, 수력, 그리고 이쪽에 있는 태양광, 풍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럼 맞는 조합은 뭐겠느냐. 게다가 더 문제는 앞으로는 지금 있는 이만큼에다가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그러면 전기 수요가 한 2배 혹은 3배까지도 늘어나야 돼요. 그럼 이 빈칸은 2개를 뭘로 메울 거냐. 문제점은 예를 들어 독일을 봅시다. 독일을 보시면은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을 태양광 요만큼하고 풍력 요만큼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간헐성 때문에 그러면은 바람 안 불고 그냥 밤에는 어떡하냐? 주변국이 있다. 어느 나라가 있냐? 뭐 프랑스가 뭐 원자력이 있으니까 되고요. 노르웨이 수력이 있으니까 되고요. 뭐 스웨덴 원자력과 수력이 있고요. 뭐 스위스가 수력이 있고요. 원자력도 있고. 그다음에 체코 같은 경우에는 체코에는 여기 석탄이 있고요. 주변국들에서 빌려오는 거죠. 밤에는. 그리고 낮에는 또 갚아요. 자, 그런데 주변국들이 독일처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다 필요한데 어느 한 나라 전기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대륙 큰 대륙에서 독일이라는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고요. 모든 나라가 독일처럼 하게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충돌, 쫑이 난다 그러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태양광 풍력 결국 보조해 줄 것이 필요해서 생긴 문제예요. 간헐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이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LNG로 그걸 보조를 한다. 예를 들어 널뛰기를 하는데 여기에 올라간 사람이 혼자 올라갔습니까? 내려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 사람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라는 게 공급이 널뛰기 하듯이 하고 있는 건데 여기를 태양광의 파트너를 그럼 LNG로 하게 되면은 화석연료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것 뿐이고요. 배터리에다 그럼 저장한다. 그럼 자꾸 너무 비싸요. 수소 뭐 커질 수는 있겠지만 비쌉니다. 왜? 우리나라 일일 전력량을 배터리에 저장한다 그래도 지금의 절반 가격으로 내려간다 그래도 하루치 저장하는 것만 해도 300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수소도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그러지 않아도 비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수소로 바꿨다가 그 수소로 바꾼 걸 다시 전기로 바꾸면 토막이 여러 번 나기 때문에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비싼 수소 설비를 만들어 놓고 태양광이 남는 시간에만 쓸 수 있어요. 수소를 만드는 건. 그럼 하루에 한두 시간 쓰겠다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남들보다 택시를 샀는데 2배 가격의 택시를 샀으면 하루에 1시간 영업해서 될까요? 그게 경제성이?
10시간 넘게 해도 될까 말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소 수입하겠다 그러죠. 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남는 걸로 수소를 만들어 봤자 다른 나라에서 만든 수소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럼 수소 사오는 게 더 경제적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나라가 원자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수소를 만든다 그러면 원자력 수소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수소 수입국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주변국까지 간헐성으로 가면 독일처럼 모든 나라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남을 때 남도 남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건데요. 그리고 규모를 모르시면은 덴마크가 풍력이 50%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얼만큼 작냐? 이 전체 전기 수요가 있는데요. 신고리 3호기 딱 원전 한 기요. 원전 한 기가 2017년에 1년 동안 생산한 전력량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덴마크 전체의 풍력 발전량하고 거의 맞먹죠. 덴마크 전체 그래봐야 원전 한 3개 정도면 되고요. 덴마크가 전력 생산량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줄어서냐? 그게 아니고 수요는 거의 그대로인데 이 모자라는 양은 그냥 주변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어떤 특이한 예이기 때문에 덴마크가 풍력을 100%라건 50%라건 가능해요. 왜? 없을 때 주변국 큰 나라에서 조금만 사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덴마크처럼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뭐 비중만 보신다면 북한도 굉장히 청정 국가입니다. 수력이거든요. 이게 수력. 수력 전체가 신고리 3호기 1년 전기 딱 북한 전기가 원전 한 기 조금 넘는 수준 정도입니다. 이게 줄어든 거 수요가 줄었냐? 더 쓰고 싶지만 이제 쓸 전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력 요금이 그럼 전기요금이 왜 올라가느냐? 간단합니다. 저렴한 원자력이 줄고 비싼 재생에너지가 늘었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싼 재생에너지가 늘었는데 그 비싼 재생에너지도 바람이 불 때나 낮에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밤에 쓰고 바람이 안 불 때 쓰기 위해서 저장하거나 보조해 주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력망도 더 크게 튼튼하게 더 만들어야 돼요. 왜? 낮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태양광을 송전선에서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송전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쭉 깔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성이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뭐 규모를 가리지 않고요. 이 가격을 보시면 여기가 한 60원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여기가 120원, 여기가 180원 정도 되는데 어떤 나라는 해상풍력이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태양광이 엄청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원자력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원자력이 이만큼 비용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건설 비용의 자체가 차이가 크기 때문이고 한 30년, 40년 운영한 뒤에 계속해서 한 미국처럼 80년 운영하는 원전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라별 차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30년, 40년 원자력을 쓰고 나면은 발전소는 거의 공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 여기 있고 재생에너지는 여기에 분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경제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고 앞으로도 자연 조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역전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신규를 짓지 않고 계속 운전만 한다 그러면 원자력은 더 떨어질 겁니다.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뭐 우리보다 조금 더 한 몇 년 앞서간 거죠. 그런 나라들이 이미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순환정전은 주변에서 캘리포니아가 전기를 수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도 너무 더워서 줄 전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환정전을 하는 수밖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국이 해상 풍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상 풍력이 1년 연중 그래도 바람이 좀 잘 부는 편이었는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전이 발생했고 그 풍력 회사는 보상금을 이제 물어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 전체도 급격하게 석탄 발전이 감소하고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리드 안정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
초에 1월 달에 정전 위기 직전까지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유럽 대륙이 절반으로 쪼개져서 분리가 되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텍사스 정전도 한파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이 줄고 게다가 풍력이 갑자기 줄면서 이때 전기 공급에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뉴욕주에서도 인디안 포인트라는 원전을 폐지한 후에 이번 여름이 첫 여름인데요.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뭐 에어컨 같은 거 꺼달라, 그겁니다. 뭐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태양광은 앞으로 뭐 얼마간 싸질 겁니다. 싸지는데 그 싸진다는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더 중요한 건 가치가 떨어집니다. 태양광은 아주 조금 할 때는 나오는 대로 다 팔 수 있어요, 시장에. 그런데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쏟아질 때는 한꺼번에 다 쏟아지기 때문에 누구나 태양광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사줄 때 가격을 기존보다 그럼 4분의 1만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4분의 1이라도 팔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뭐 이거는 4분의 1 받더라도 보조금 받으면은 메이크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도 왜곡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주변국하고 공유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태양광은 대략 한 10%를 좀 넘어가게 되면 가치가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30년 가기 전에 2030년 정도면은 이런 현상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가치는 떨어졌는데 원가는 높고, 그렇다면 태양광 업자는 그럼 어떻게 전기 공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IEA에서의 그 탄소 중립 보고서의 결론도요, 보시면은 원자력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몇 배에 해당되는, 원자력 요만큼 줄면은 이만큼의 재생에너지를 깔아야 돼요. 그러면 탄소 중립은 비싸지고 가능성도 희박해진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요 글로 내놓은 제 결론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혜원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제 화면 공유를 내려주시고요. 그럼 지금 그 언론기관에서 와주신 기자님들, 김방영 기자님, 이준 기자님, 성민 기자님, 백상경 기자님, 그 다음에 유 기자님 다 그 비디오를 좀 켜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은 그래도 뭐 질문 있으실 테니까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생각에는 뭐 어느 분이나 먼저 뭐 하셔도 좋은데 뭐 순서대로 해가지고 김방현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싶습니다. 예. 마이크를 우선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무슨 말씀 드렸는지 까먹었네. 그 오늘 뉴스를 보니까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그 비중이 좀 낮다고 그저 관계 부처를 좀 질책을 해가지고 비율이 갑자기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처음에는 뭐 3%였는데 나중 또 다시 한 게 11% 늘었다. 그러면 처음에 한 건 뭐고 나중에 한 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는가 해가지고요. 네, 저도 헷갈립니다. 어떨 때는 없으니까 많이 해야 된다고, 어떨 때는 우리 태양광 갖고 충분히 많이 지금 해서 커버하고 있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정용훈 교수님 어떻게 한번 좀 그거 보셨어요? 예, 예.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집에서 태양광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그 전력선에서 외부에서 받아 쓰는 전기를 좀 덜 쓰게 되겠죠. 그러면 한전 통계에는 전기 수요로 안 잡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그걸 찾아내라, 이제 그런 이야기였고, 그걸 다 찾아보니 뭐 피크 시간에 뭐 11%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태양광은 한 3시, 4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퇴근을 이제 준비하고 슬슬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밤새 대책이 없어요.
그 비용 그러면은 그 설비 뭘로 할 건지 이제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은 저는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정부에서 태양광 설비를 늘려야겠다. 일단은 우리 3기가밖에 없으니까 8기가, 10기가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서 전력 피크가 들어오게 되니까 태양광이 거기 많이 기여했다. 그러면서 숨어있는 태양광 설비가 무려 15기가와트나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의 10기가와트 넘는 태양광이 통계에 안 잡히고 있다, 이 국가에서. 이거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통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전력 거래소에서 전력 수급계 거래소를 세우는데 매우 어려워요. 내가 수요가 얼마인지 공급이 얼마인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있으니까 태양광에 많이 기여했다 그러는데 그간 정부는 4년 동안 그 통계 안 잡고 뭐 했는지 저는 이 질문을 거꾸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좀 드리고 하고요. 그건 약간 숨어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가정용 설치 같은 것들, 자가용으로 설치하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전이 독립구매, PPA로 구매한 게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이게 유통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전만 알고 있는 숫자예요. 정말 모르는 것이죠,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거 봤을 때는 이거 무슨 시장제도를 개선하는지 그래서 한전이 전력을 직접 구매해서 갖다 판다.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김만영 기자님 좋은 분석 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기자님들 뭐 그다음에 우리 그 매일경제 백상경 기자님. 예. 예, 백상경입니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오늘 NDC 발표가 있다 보니까 다들 그거 좀 관심들이 많으신데 오늘 보면은 석탄 발전을 좀 시나리오에서 배제를 하지 않으면서 원전은 한 6%까지 떨어뜨리는 뭐 그런 형태들이 좀 나타나는데 이게 이유를 물어보면 이제 석탄은 이제 탄소 포집 기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좀 뭐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원자력도 사실 뭐 지금 뭐 현재 우려를 가지고 지금 그쪽은 얘기를 하고 또 석탄은 또 미래의 어떤 기술과 뭐 보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들 입장에서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백상경 기자님 날카로운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노동석 박사님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죄송합니다. 그 이란이안 4만 중에 이란만 석탄이 남아있고 이안 4만이 이렇게 제로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석탄이 뭐 탄소 배출량이 단위당 제일 많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짓고 있는 석탄 발전소가 있거든요. 그 2040년 정도에 폐쇄를 시키면 20년만 쓴다는 얘기인데 이거 최근에 민간 발전협회인가에서 한번 크게 반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석탄 발전소라고 꼭 뭐 어떤 죄인 취급해서 조기에 폐쇄시켜 버릴 수 있느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이란, 이안, 사만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조기 퇴출시키려면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이게 이제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서 좌초자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었던 어떤 설비인데 조기에 이제 퇴출시키려면 그거에 상응하는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전력산업 구조 개편 할 때 그런 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좌초자산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이 만들었던 게 우리나라의 기반기금입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역시 이제 전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형태로 되겠죠. 예. 백상경 기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면요. 백 기자님의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석탄은 갑자기 뭐 CCUS 같은 거 하면서도 좀 늘려주는 것 같은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제 그런 포인트 같은데 노동석 박사님 답변하게 되면 석탄 업계가 아우성을 치니까 석탄은 좀 봐줘야겠다라는 게 포인트가 있는데
원자력 4년간 아우성 쳤는데 왜 아무것도 안 봐주는지 그 하나 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탄소 포집 비용은 무지하게 비쌉니다. 톤당 거의 한 500달러 가요. 지금 현재 500달러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체 폐기물 사용 후 해결료를 갖다가 처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사용 후 해결료 처리하는 건 기술적으로 지금도 잡혀 있는 것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아직도 개발해야 되고 2030년 탄소 중립 로드맵에 의하면은 그때 가서 한 1000만 톤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을 이용해 가지고 석탄 화력을 갖다가 좀 봐주겠다. 매우 낙관적이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본다면은 차라리 그런 시각 갖고 원자력 문제 해결해 주면은 다 해결되는 것인데 탄소 중립위원회는 왜 안 하는지 저희가 거꾸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태양광 업자 뭐 이런 분들을 취재를 좀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태양광 그 설비나 패널이나 뭐 어떤 장비 같은 것들이 되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교체 주기가 올 때마다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사업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혹시 노 박사님께서 요번에 그 시나리오를 분석을 하실 때 그런 어떤 설비 교체 비용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확인차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부품 교체 비용은 포함할 수 없었고요. 수명을 20년으로 해서 그러니까 2050년까지가 우리가 분석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에 준공된 설비는 2040년에 폐지되고 그만큼의 용량이 2040년의 단가로 다시 건설된다. 이렇게 전제를 해서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 네, 정비 비용이 들어가면 더 올라갈 거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인버터 같은 경우는 7년에서 10년 사이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계산은 보수적으로 많이 봐줘서 태양광의 그런 뭐 기기 교체 이런 거는 포함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그 매일신문의 성민 기자님 궁금한 게 있으실 텐데. 예, 그 노동석 박사님과 그 정영훈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발표 중에 우리 노동석 박사님께서 그 정치가 에너지 정책을 이제 장악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가 이제 왜곡된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그 이해력이라든지 오해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제 결정의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또 청정 에너지라는 이런 선입견이나 또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신재생 에너지는 뭐 청정 에너지라는 이런 등식에 이제 기반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뭐 최근 많은 언론 보도에서 알려주고 있듯이 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뭐 산림을 훼손하고 산사태 위험이 이제 증가하고 또 주민들의 또 생활의 불편 또 방해 그리고 또 뭐 대규모 해양 풍력 단지 건설에 따른 또 어민 피해 해양 생태계 우려 이런 것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발표에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태양광 풍력이라는 것은 뭐 날씨라든지 기후에 이제 크게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는 이제 한계가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는 분들이 주 모델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독일은 어떻고 또 덴마크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곡해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발표하신 분들께서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독일과 이제 덴마크라는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그게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좀 더 이제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질문 좋습니다. 정영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독일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그런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다른 나라한테 맡깁니다. 간단한 대답은 그렇고요. 뭐 없을 때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처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다 전기를 다 달라고 할 텐데 답이 없다는 거고요. 독일도
북쪽에 있는 풍력을 남쪽에다 가져다 쓰기 위해서 전력선을 깔아야 되는데 그거 아직 못 깔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못 깔고 있는데요. 그 숲을 통과해서 전력선을 쭉 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원자력도 어렵지만 그것도 뭐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는 면적도 넓어지고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통합해 가느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거기 관여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일단 문제라면은 재생에너지는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굉장히 큰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하나 더 보충하면요. 아까도 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북유럽은 북해에서 1년 내내 그 고른 바람이 불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소보다 이용률이 2배 이상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용률이 높다는 거는 비용을 그쪽은 싸게 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세계 각국의 좋은 자연환경에 태양광이나 풍력의 자료를 내고 이렇게 우리도 될 것이다라는 거는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후라는 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해도 15%밖에 안 나와요. 하루에 3시간 맥스 자기 용량으로. 근데 비가 안 오는 캘리포니아나 뭐 예를 들면 중동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전력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투자를 해서. 결국 그 얘기는 우리는 거기에 근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두 분 답변하지 않으신 지금 에너지 문제의 정치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누구도 얘기하는 것이 그린피스가 또 환경하고 재생에너지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돈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얼마큼 돈이 들어가느냐.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모든 국민들은 다 우리는 파라다이스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파라다이스 갈 적에 돈이 얼마 드느냐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담과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그 사회와 그 사회에서 우리가 밸런스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도 무슨 공청회 한다는데 들어가는 돈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시나리오 1, 2, 3를 골라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으로 한국경제의 이지훈 전기신문의 유희덕 기자님 순서해 가지고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님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노 박사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발표 자료에서 과잉 발전 대응 비용을 하셨잖아요. 계산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독일의 탈석탄 밥조자산 비용 이런 것들은 이 비용 계산할 때 안 들어갔죠. 우리나라도 밥조자산 엄청 생길 거 아니에요? 잘 안 들리는데다. 한 번 더 좀 예, 한 번만 이제 이 비용 과잉 발전 대응 비용을 계산하면서 예. 우리나라 그 지금 랜선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석탄 발전의 폐지 비용 뭐 이런 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썬큰 코스트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석탄 발전에 지금 온라인이 좀 끊어진 것 같은데 석탄 발전의 폐지 비용이요? 잠깐 지금 유 국장님 좀 이제 접속하시기 전에 우리 그러면 네, 이지훈 기자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훈 기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이지훈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하고 싶은데 지금 오늘 그 계획을 보면 저 태양광 설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태양광 그 패널을 설치하는데 효율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패널의 효율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설치 면적도 앞으로 2~3배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무탄소 신전원이라는 거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뭐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기술 발전이 상용화 단계까지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CUS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지형적 조건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한국에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도 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좀 발표를 보면은 이런
기술 발전을 전제하고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태양광 발전의 발전 효율, 그러니까 그 이용률 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를 이제 포함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마지나랍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규모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그것까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용량 계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발전이나 CCUS 뭐 저희도 뜻밖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용이나 기술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돈이 얼마나 들지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런 거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재생에너지 80%냐 50%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은데, 그 저기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낮에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또 저녁에 다시 전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때 그 전환 과정에서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고려가 됐는지, 그리고 만약 이것들을 감안하면 설비 용량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좀 지금 배터리 예, 에너지 이제 배당 그거는 말씀하셨죠? 예. 예, 이제 우리가 접근한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런 예를 들면 충방전의 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까지 이제 여유 용량을 두고 운영을 할 거냐, 배터리 그런 것들은 다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를 해서 이제 그거를 비용화한 거죠. 그러니까 용량으로 계산하고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된다. 그렇게 해서 그 중간에 이제 자료 보시면 킬로와트 아워당 배터리 이용하는 비용만 174원인가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그래서 원래 이게 태양광이 150원짜리가 ESS를 이제 타게 되면은 150원에 170원 더해서 한 300원 정도의 단가로 계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배터리 예. 충전의 효율은 그렇게까지 그 지장을 주지 않다 하더라도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위해서 발전하겠다는 거, 그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씩의 시나리오가 잡혔는데, 제가 그거 보고서 놀랐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효율이 한 20%에서 30% 떨어집니다. 그거 갖고 발전하는 데 또 효율이 30%에서 40%밖에 안 나와요. 잘 나와봤자.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전기 생산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골도가 쓴 데서 그 효율은 너무너무 나쁩니다.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무려 10에서 20%까지 잡는다. 기술 발전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할 바에는 지금 원자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기술이거든요.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100배 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유 기자님 다시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아까 온라인 접속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 박사님, 우리가 비용 계산하면서 좌초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계산이 안 돼 있는 거죠, 아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조기 폐쇄됐을 때에 보상해야 되는 비용, 이런 네. 것들은 이제 고려 못했죠. 예. 그렇죠. 그 비용까지 합한다면 어마어마할 텐데, 얘네 전화하면 드는 비용이. 그게 이제 만약에 2050년까지도 이제 살아남게 되는, 그러니까 30년 이전 설비의 용량이 한 네. 10기가 정도 됩니다. 10기가와트. 예, 이게 예. 잔여 수명 계산하고 요즘 1기가와트 석탄 발전소 짓는데 1 내지 2조 이렇게 잡고 한 절반 정도 썼다 그러면 네. 한 10조 정도 들겠죠. 근데 이제 그 비용은 그런 식으로 가정을 세워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재생에너지하고 원전하고 연료전지는 경직성 변원들이잖아요. 이게 다 네.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네, 한 동시에. 그러니까 그 경직성 전원에 따라서 네. 과잉 발전이 발생하고, 예. 그 과잉 발전량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커테일할 거냐, 그러니까 출력 제어를 할 거냐, 배터리에 저장할 거냐, 아니면 수소를 만들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과잉 발전 대응 비용을 계산한 게 6조 내지 33조 정도 든다. 그렇게 네. 계산한 겁니다. 물론 이 계산이라는 게
전제가 너무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시도를 저희는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돈으로 계산을 해낸 게 사실은 에너지 전환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네. 비용들을. 고맙습니다. 예. 탄소 중립위원회도 못한 계산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꼭 기사에다가 실어주기 바랍니다. 예. 탄소 중립위원회 왜 돈 계산을 못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제 여기 참석해주신 기자분들의 궁금증, 제일 주된 질문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서면으로 들어온 질문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몇 성민 가지 기자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민 기자님 하셨나요? 성민 기자님. 예, 질문 드렸습니다. 예, 그랬구나. 하셨습니다. 예. 제가 또 실수한 줄 알고 제가 순간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몇 가지 질문이 오셨는데요. 보면은 미디어 편의 나광호 기자님, LG 솔루션은 ESS 사업자들에게 70%만 채우라고 했다. 이런 거면 실제 설치 운영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ESS 사업자들에게 70%만 설치하겠다. 이거는 그거 같습니다. 이 배터리는 항상 좀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100% 채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과전류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100% 하지 말고 70%만 에너지 저장하라라고 이렇게 아마도 판매자가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메가와트 아워가 필요하다 할 적에 70%만 채워야 되니까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80%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10% 더해다고 합니다. 80%. 예.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70% 한다면 돈이 더 들겠군요. 게다가 우리는 가로치라든지 뭐 그런 용량을 정하지 않고 최소로만 했고요. 네. 작년처럼 50일 연속으로 비가 온다 그러면은 그동안 태양광이 다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만 잡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아직도 비싼데 그것도 최소 비용을 잡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은 우리 김방현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님이 추가 질문을 좀 해주셨네요. 정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아파트 단지 선별 진료소 이 전력 부족과 좀 관계가 있느냐 요즘 이러는데 어디 정용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파트 정전은 아파트에서 송배전하는 데 있어 생긴 문제고요. 이제 전국 단위의 어떤 전력 수급 상황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혈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직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원자력이 있고 석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후에 벌어질 정말 큰 일을 아파트 단지 정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나라 단위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정전은 전력 수급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대정전을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대정전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김방희 좀 질문해 주신 게 원자력발전소 몇 개 가동 중단이냐. 제가 이거 카운팅 해보니까 바로 직전에 7개, 현재 24개가 가동 가능한데 그중에 7개입니다.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건 시운전이라서 카운팅하기가 어렵고요. 7개가 지금 가동 중단 상태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발전 스케줄이 잡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개 현재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김소연 기자님, 기자님 발언권을 요청하셨는데 김소연 기자님 발언해 주세요. 어떤 질문 하고 싶으셔가지고 예, 마이크 켜시고요. 김소연 기자님 마이크를 켜주시죠. 예. 김소연 기자님 들어오셨는데 김소연 기자님 지금 뭐 질문을 하시겠다고 손을 드셨는데 지금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폐기물 태양광 폐기물 처리 태양광 폐기물 처리 비용 얘기하죠. 태양광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까? 그럼 정용 교수님 태양광 폐기물 처리 비용 뭐 태양광 협회에서 산정한 걸 보면 킬로와트 아워당 대략 한 5원에서 6원 정도가 됩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그 정도를 이제 적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누가 그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문제 되겠습니다. 그 킬로와트 아워당 그게 5, 6원 적립인데 그것이 그러면은 지금 태양광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전기 요금에 반영돼 가지고 그러면 전기 판매자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다는 말씀 같네요. 결국 우리 이제 전기 제품 하듯이 이제 생산자가 부담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만들어주는 뭐 그런 형태로 가겠죠. 패널 만드는 사람 일단 내고 그 다음에 징수해서 그걸 부담하는 방안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 후 해결료 걱정하지 마시고 태양광 패널도 걱정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제 봤을 적에 한 번에 질문의 라운드는 다 들어온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 질문을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뭐 한두 개 받고 오늘 기자간담회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유 기자님. 재생에너지가 50에서 80%까지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 시장 제도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나요? 지금 시장 제도로는 성립할 그죠? 수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혀 지금 없어서 보면은 판수중립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얘기는 아직 없잖아요. 비용 얘기하고 시장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시장이 어떻게 바뀌냐를 전제한 게 아니고 예. 지금 시장 구조 하에서 비용이 얼마가 들 거냐를 이제 계산한 거고요.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이제 그런 뿐만 아니고 그 시장 구조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매 사업자가 그러니까 RPS 뭐 이런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판매 사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계약 제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 시장 구조가 지금의 구조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 소비자한테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전가될 거예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첨언 하나만 짧게 그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석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건 간에 우리가 분석한 거는 말하자면 LCOE에 가까운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구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손해보고 팔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가격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우리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될 게 얼마 정도인가 이렇게 산정했기 때문에 시장 구조는 그 부담을 하기 위한 시장 구조지 시장 구조가 바뀌면 그 부담이 크게 바뀐다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유 국장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하나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탄소 국경세 요즘 나오고 있는데 탄소 국경제 피하려 그런다면은 포항제철 이렇게 탄소 다소비 다발생 그 회사에서는 원자력에서 직접 전기를 사가지고 무탄소 전기를 쓴다, 에너지를 쓴다는 걸 갖다 해주게끔 시장을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거의 한 2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또 국민 여러분들 대신해서 궁금한 사항을 갖다가 이게 질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이걸 파악해 주신 데 있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끝으로 이걸 오늘 이 간담회를 마치기 전에 화재주 원자력 학회장님 인사 말씀도 하셨는데 끝으로 마무리 맺은 말 한 말씀 부탁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좀 여러 가지 분석 대상이나 전제 이런 것들이 한계도 있었지만은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나름 수치화를 해서 정량적인 결과를 내놨다라는 데에 저는 이 보고서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런 비용이 더 들 것이다라는 것보다 그 레인지를 우리가 제시를 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특히 과잉 생산, 과잉 공급 같은 경우에는 수십조, 연 수십조죠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얼마 정도인지 감을 잘 못 잡았는데 이번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재생도 해야겠고 원자력도 해야겠고
저는 이것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싸우지 않고 잘 논의하고 해서 이렇게 균형 있게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기자간담회가 저희가 절대로 오늘 탄소중립위원회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만든 자리는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우리가 이걸 발표할 줄 알고 선수를 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탄소중립위원회가 얘기하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한다는 걸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분들께서는 기사화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진은 학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